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본 주재 총영사가 지난해에도 같은 직원을 상대로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5살 언니가 7개월 된 동생을 구하려 애쓰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결국 안타깝게 숨졌고 어린 동생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음식과 함께 생맥주 배달이 가능해진 이후 일부 청소년들이 배달 앱을 이용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단속 사각지대를 취재했습니다. 고진영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을 거뒀습니다. 개인 타이틀 전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태극기를 두르고 우승컵을 받은 고진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일본 주재 고위 외교관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일본 내 9곳의 총영사관 가운데 한 곳입니다. 피해 여성의 신분이 노출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어느 총영사관인지는 보도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여직원이 총영사의 성비위를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지역에 주재하는 50대 총영사 A씨가 부하 여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올해 3월. 피해 여성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A 총영사는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에 A 총영사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에는 9개 지역에 한국 총영사관이 있는데 총영사는 해외 동포와 자국민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는 직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경환 전 말레이시아 대사가 해임 처분을 받는 등 재외 공관장들의 비위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외 공관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기강회의를 부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터이자 생활의 전부일 수도 있을 텐데 거기서 일어난 상사의 비위 아니면 성추행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문제의 총영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취임 후에 성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외교부는 이 총영사를 작년에 별다른 징계 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두다가 이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 A 총영사는 지난해 7월에도 외교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성비위 관련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같은 총영사관의 직원 B씨. 이번에 권익위원회에 제보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씨 측의 요구로 조사는 도중에 중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별도의 징계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적절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B씨는 격리 조치 없이 이후에도 A 총영사와 같은 공간에서 일했고 두 사람 사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직후 성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그리고 그 관련 규정과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성비위 혐의로 외교부 자체 조사를 받았던 총영사가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했던 외교부 장관의 말은 무색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한일 양국은 대북 군사정보를 교환해왔습니다. 3년 전에 맺은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따른 것인데 이 협정은 매년마다 1년 더 연장할지를 합의해야 됩니다. 이제 그 시기가 8월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장을 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하면서 협력하자고 했는지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 카드로 제기하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론. 최근 우리 민족끼리 등 북한 대남 매체들까지 가세해 매국적인 협정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안보 협력을 위해
협정이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교류 협력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日韓関係が現在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ものの、連携すべき課題はしっかり連携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선 연일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친정부 매체는 9월 유엔 총회 등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내놨습니다. 日韓の首脳会談について別に何かやるやらない、決まっていることはございません。韓国政府にはぜひこの国際法違反の状況を早期に是正をしていただきたいと。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총 4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중 대부분은 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 차는 고장 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카센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국 남원에서 본격화했는데 이젠 서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차량 정비소 곳곳에 일본 차량을 정비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거부하는 보이콧 재팬 운동에 동참한 겁니다. 직원들은 전부 다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하지만 그쪽 가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른 정비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비를 안 해요. 기본적인 공기압에서부터 타이어, 펑크, 당연히 마찰이 있죠. 한국과 일본 정부의 무역 분쟁 이후 지방에서 시작된 일본차 수리 거부 움직임이 서울까지 번진 겁니다. 앞서 전북 남원에서는 카센터 지회 소속 업체 52곳에서 일본차 수리 거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일본차 운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갑자기 고장나거나 그럴 경우 카센터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수리 거부도 하고 한국인인데 제가 왜 이런 정작 피해를 봐야 되는지. 일본 차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주유 거부에 이은 정비 거부에 자국민에게 피해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에서 살기 두렵다는 내용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1박 2일로 주말에 제주도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좀 아쉬운데 청와대가 처음 설명할 때 제주도 방문을 공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김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1박 2일로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 지역 언론이 제주 방문 소식을 보도하자 청와대가 뒤늦게 공개한 겁니다. 청와대는 주말을 이용해 다녀온 것으로 휴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와 놓고 휴가를 반납한 것처럼 청와대가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겁니다. 대통령의 휴가 취소에 청와대도 취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윤도한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휴가를 떠났다가 청와대로 돌아왔고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비서관급 참모들은 수석들처럼 취소는 안 하지만 일정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다 취소하고 국내 여행으로 대체한 참모진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휴가 취소 첫날인 오늘 집무실에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 마련과 다음 달 개각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제주도에 내려간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와 함께 맛집을 찾았고 38년 지기의 집에 머물면서 전국 구상에 몰두했습니다. 이어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노타이의 하늘색 셔츠를 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인사를 나눕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깜짝 방문한 것이 지역 주민에 의해 포착된 겁니다. 2층에서 6분이 식사하셨어요. 손주분하고 해서 갈치조림하고 지치조림하고 하란치물회 그렇게 드시고 1시간 정도 식사하시고 이미 가셨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비공개로 온 만큼 수행 인원은 최소화했습니다. 숙소는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송긴 신부 소유의 집이었습니다. 부산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송 신부는
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문 대통령과는 1981년 불임 사건 때부터 인연을 맺은 38년지기로 휴가 때 종종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당대표 시절에도 주말을 이용해 김 여사와 함께 제주도를 찾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송 신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청와대는 송 신부를 만났는지에 대해 개인적 일정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전국 부상에 할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소집한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세부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국회를 비우고 휴가를 가거나 지역구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빈손 국회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야가 뒤늦게 나섰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는 의원은 없고 직원들만 나와 있습니다. 네, 지역에 계세요. 본회의도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없으세요? 지금 지역에 돼요. 내일은 그럼 혹시? 내일은 아니에요. 지역에. 지역 행사 잡혀 있어요? 휴가철을 맞아 아예 금요일까지 휴가라고 써붙인 채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사무실도 있습니다. 빈손 국회를 막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도 무용지물입니다. 법을 어긴다고 해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 시행 이후 17개 상임위 가운데 10곳은 법안 심사 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가적 현안에도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여야 원내대표는 뒤늦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8월 1일 목요일 날 본회의를 개최해서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추가 경정 예산안 및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당 결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이어서 고유정 사건 소식입니다. 경찰이 조만간 의붓아들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 남편이 억울한 심경을 또 한 번 토로했습니다. 고유정과 경찰이 자신을 10번도 넘게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박정서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고유정의 현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유정의 계획된 문자만으로 자신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덮어씌우려 한다며 경찰이 진실을 은폐하고 부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다가 이유 없이 사망할 아이가 아니라며 생전 아들 사진 3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잠버릇 때문에 아들이 숨졌을 수 있다는 경찰 수사에 반발한 겁니다. 고의 살인 및 과실치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왔고요. 조만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건 고유정이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아기의 어떤 자다가 사망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또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적합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유정이 처벌을 받기를. 현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들이 잘못된 수사 과정을 면피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자신을 10번도 더 죽였다며 경찰청장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수사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사대들은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이건 안 했는데. 네, 방금 보신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 내용보다는 유출 경위가 논란입니다. 이 사건 집중 취재 중인 정책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고유정은 이미 신상 공개, 그러니까 얼굴까지 공개된 피의자잖아요. 그런데 왜 이 체포 영상은 유독 논란인 건가요? 네, 앞서 보신 영상은 고유정 수사팀이 직접 찍은 수사 내용의 일부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경찰 내부 자료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건데 해당 영상을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수사 책임자였던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입니다. 그런데 박 전 서장은 서장으로 있을 때뿐 아니라 7월 초 인사 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경찰이 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것이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보안 유지가 필요한 수사 내용에 대해선 공개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언론에 수사 내용을 알릴 때에도 공보 책임자나 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서장은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고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옮긴 상황에서도 영상을 유출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요. 따라서 경찰은 박 전 서장을 정식 감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닐 때도 내용을 유출한 것이 더욱 문제네요. 박 전 서장도 이런 위험성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왜 자료를 유출한 걸까요? 네, 먼저 영상을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박 전 서장이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터뷰하고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박 전 서장 본인이 영상을 제공한 의도와 과정은 논란입니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 수사 과정에서 줄곧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네, 앞에서는 저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 부실 수사 논란이 거세지자 고유정 사건 수사팀은 경찰 내부망에 이런 글도 올렸는데요. 고유정에 대한 현장 검증은 죄인을 끌고 다니며 망신을 주는 조리돌림이 될 수 있어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사건 발생 2달이 넘은 시점에 특정 언론에 영상을 공개한 건 결국 자신에게 쏟아지는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저렇게 고유정을 지키는 듯한 말을 오히려 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언론사에 고유정 자료를 줬다. 좀 이상한 부분이네요. 박 전 서장의 입장은 좀 들어봤습니까? 네, 제가 어제 오전에 박 전 서장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직접 네. 들어보시죠. 고유정 체포 영상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차원의 진상조사에는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앞으로 죽은 새와 흉기가 든 소포가 배달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힌 협박 편지도 나와 보수단체의 백색 테러가 의심됐는데 정작 체포된 용의자는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 회원이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발신인도 발신 주소도 모두 가짜로 적힌 소포에선 죽은 새와 흉기, 빨간 펜으로 쓴 협박 편지가 나왔습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힌 편지에는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를 민주당 이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이 한 달 가까이 택배가 발송된 편의점 일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오늘 30대 남성 유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한 핵심 단체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항의해 후지TV 서울지국과 미쓰비시 중공업의 계열사 사무실 앞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협박 소포를 보낸 이유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백색 테러로 조작하려 했을 가능성도 살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진영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대진영의 활동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 씨는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남녀노소 유튜브 생활이 일상입니다. 조직폭력배를 흉내내며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버가 생방송 중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유튜버 조폭을 흉내낸 게 아니라 진짜 조폭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인적이 끊긴 새벽 시간, 식당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던 출연자들끼리 시비가 붙었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처음에 그렇게 하네요. 유튜버는 이곳에서 함께 방송을 하던 출연자를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건방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폭행 장면은 실시간 영상으로 노출되지 않았지만 이 유튜버는 평소 거친 말투로 다른 조직 폭력배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을 연출해 구독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해보니 이 유튜버는 부산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폭을 흉내낸 게 아니라 진짜 조폭이었던 겁니다. 모양인데 그렇죠. 부산에 있는 무슨 하죠. 예. 해당 유튜버는 단순 폭행일 뿐이라며 자신은 억울하다는 해명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유튜버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 유튜버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논란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유튜브가 괜찮은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온갖 자극적인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스팔트 위 엉덩이에 라면을 풀어먹는가 하면 달리는 차량 지붕 위에서 일광욕을 한다며 아찔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10만 명 가까이 시청한 이 영상 속 주인공의 유튜브 채널엔 이런 기행에 가까운 영상들이 수두룩합니다.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범행 장면을 재현하고 돈을 기부받는 만큼 출연자를 때려주겠다는 가학적인 방송이 이어집니다. 이런 자극적인 영상이 난무하는 가장 큰 이유, 유튜버들 스스로 돈이라고 말합니다. 영상이 하나가 만약에 터지잖아요. 동영상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수익도 많아지고 그런 식의 스타일. 유튜버는 구독자 1000명, 연간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넘긴 순간부터 방송에 광고를 붙일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의 60%를 가져가는 만큼 시청자 수를 늘리는 게 돈벌이의 핵심이란 겁니다. 수익이 발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고 싶은 거에서 수익이 발생 안 하면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개인 방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분당 400시간 분량의 유튜브 영상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문제 영상을 모두 솎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57만 6천 시간 이상이 됩니다. 후로 삭제하는 거나 시정 요구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난 한 달간 우리 국민이 유튜브를 시청한 시간은 388억 분. 하지만 올해 시정 요구를 받은 영상물은 19건에 불과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 정부군 폭격 당시 찍힌 사진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 생후 7개월 된 동생을 구하기 위한 5살 소녀의 사투가 담겼는데 시리아 내전의 비극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렸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에 깔린 5살 소녀. 그 아래 철근에 7개월 아기가 옷이 걸린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5살 소녀가 한 손을 뻗어 아기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7개월 된 동생이 추락할까 여린 손으로 붙잡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빠는 딸들의 모습을 보며 절규할 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물이 추가 붕괴하면서 5살 소녀는 추락해 숨졌습니다. Then I felt these two girls were in danger, so I turned my camera off and walked towards them. But unfortunately the building was heavily cracked and they fell to the ground.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열흘간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이들립주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포함해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했습니다. This latest relentless campaign of airstrikes by the government and its allies has continued to hit medical facilities, schools and other civilian infrastructure such as markets and bakeries. 8년째 진행 중인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까지 숨진 사망자는 3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마늘을 주제로 해마다 열리는 미국의 유명 음식 축제에서 무장괴한이 총기 난사를 벌였습니다. 일요일 축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며 최소 3명이 숨졌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길로이에서 열린 마늘 축제. 미국 최대의 음식 축제 중 하나로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찾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축제의 마지막 날, 총성이 울리며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무장한 남성이 난입해 수십 발의 소총을 난사한 것.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Is there fire?
guy that looked like it was a sheriff, and I thought he hit the trigger by accident. 총격에 최소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용의자도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6살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누군가 용의자에게 왜 이러느냐고 소리치자 매우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전했습니다. They had come into the festival via the creek which borders a parking area. They used some sort of a tool to cut through the fence to be able to gain access through the secure fence line. 경찰은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20년 가까이 집권 중인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9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푸틴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러시아 당국은 강경 대처에 나섰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무장한 러시아 경찰이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칩니다. 안에 있던 활동가들은 양손을 들고 바닥에 엎드리고 유튜브로 반푸틴 시위를 생중계하던 진행자는 방송 도중 체포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모스크바 시내에서 시작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러시아 당국이 강경 대처에 나섰습니다. 푸틴 퇴진 등을 외친 3,500여 명 참가자 중 1,400여 명 이상을 연행했습니다. Я, конечно же, опасаюсь, я очень хочу, чтобы меня сегодня задержали, но у нас другого выхода нет. Вот был согласованный митинг в субботу на Сахарова. 외신과 인터뷰를 하던 중간에 잡아가기도 했고 저항하는 이들을 곤봉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푸틴 정권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촉발됐습니다. 9월 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선거당국이 거부한 겁니다. 격렬한 시위 다음 날 해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이 과도한 경찰력 행사라고 비판하는 등 강경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중국 청주에서 실종된 조은누리 양의 소식이 끊긴 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특전사 대원들의 현장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산속에 군인과 군견이 투입됩니다. 지난 23일 가족과 지인 10명과 함께 산에 올랐다 일주일째 소식이 끊긴 14살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만 경찰과 소방, 군까지 19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샌들이나 안경이 파란색입니다. 안경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군은 특전사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종 여중생 원점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를 수색경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하향수색, 방향수색 전부 다 지금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은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어머니와 물놀이를 마치고 벌레가 많아 먼저 내려가겠다는 말을 남긴 뒤 사라졌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조양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회색 티에 검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양이 산을 벗어나지는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 산을 넘지 못했으리라 생각돼서 현재 그 산 안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의 가족은 세심한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낯설은 사람들한테는 바로 답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이렇게 기다려줘도 답을 할까 말까 하거든요. 청주시는 버스 정보 시스템에 조양의 실종 사실을 알리고 각 가정에 실종 전단지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정부가 이달 초 치킨을 배달시킬 때 생맥주도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죠. 네,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좋은 뜻이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손쉽게 술을 마시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치킨과 생맥주를 주문해봤습니다. 1시간 뒤 공원 입구에 음식과 술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배달기사가 전화로 공원 앞에 놓고 가겠다면서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떠난 겁니다. 근데 이거 왜 민증 검사 안 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끌어요.
지난해 기준 술을 사본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이렇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술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 없어요. 아니면 저 지금 안 갖고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도 그러면은 그렇냐 하고 대부분 주는 편인데 이제 명의 저희 누나나 뭐 형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채팅으로만 하면 돼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배달업체를 거치면서 단속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술을 배달할 때 연령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배달업체에 보낸 것 이외에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단속을 할 건데요?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야죠. 배달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중요한 거예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청소년 음주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지금부터는 붕괴 사고로 2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클럽 속보입니다. 사고가 난 클럽은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이었지만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만든 조례 덕분이었는데 채널A 취재 결과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지훈 기자입니다. 클럽 이용객들은 춤을 추다 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었던 건 지난 2016년 광주 서구의회가 만든 조례 덕분이었습니다. 구청에 신청한 일반 음식점에서 춤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업소는 서구청 관할 내 59곳. 하지만 실제 춤 영업 허가를 받은 건 사고가 난 클럽을 포함해 2곳뿐이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도 일부 구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이 만들어준 조례이지 의원입법이라 할 수 없다며 반발한 겁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당시 구의원도 지역 상권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구청 공무원의 설명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애로사항이라고 이제 이 법이 시행되면은 우리 관내 불법 영업자로 낙인이 되면 경찰은 오늘 해당 공무원을 부른 데 이어 당시 구의원들까지 불러 업주와의 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업주와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게다가 이 클럽의 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년 전에도 추락 사고가 났는데 역시 불법 증개축이 원인이었습니다. 경찰과 관할구청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었다며 서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그제 붕괴 사고 이후 관할구청이 만든 클럽의 설계 도면입니다. 허가를 내줄 때와 달라진 부분을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각각 표시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증개축 사실을 구청은 사고가 터진 뒤에야 알았습니다. 현장에 갈 기회조차도 없었잖아요. 어떤 관계기관에 통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적사항이 우리한테 온 것도 아닌데.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춤 허용업소로 신고한 뒤 클럽은 3차례에 걸쳐 기존에 없던 2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불법 증축한 오른쪽 구조물이 무너지며 20대 손님이 다쳤고 이번에 왼쪽 구조물까지 붕괴된 겁니다. 작년에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불법 증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관할구청에 붕괴 사고 발생 사실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통보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불법 증개축 부분이 저희가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밖에도 클럽이 있는 건물은 지난해와 올해 소방시설 점검에서 3차례에 걸쳐 안전 불량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관할구청의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고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북한이 올 들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모두 3차례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3차례 모두 미사일 발사대 차량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기습적인 발사가 더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은 3차례 있었습니다. 모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외형은 비슷했는데 발사 차량은 매번 바퀴였습니다. 지난 25일 발사 차량은 한쪽에 둥근 바퀴 4개가 달렸는데 지난 5월 9일에는 탱크처럼 무한궤도를 단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5월 4일 발사 때 등장한 차량은 바퀴는 둥글었지만
운전석 부분이 더 깁니다. 가파른 산악 지형에서는 무한궤도 차량이, 속도를 내야 하는 곳에서는 바퀴 차량이 유리합니다. 중국 중동에서 발사대를 들여와 카피하고 개조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맞춤형 발사대를 생산하는 수준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에는 한글 지읒자로 시작하는 9자리 일련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무기 전문가들은 지읒은 조선이나 전략군 등을 의미할 수 있고 번호는 만들어진 공장에 대한 식별 코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 번호는 지난 5월 미사일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일련 번호가 부여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다량 생산 체제로 이미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군 당국은 아직까지는 시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수선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4대 대기업의 연구소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죠. 오늘은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수출 대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이라고 불렀고 삼성은 슈퍼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아 삼성을 치켜 세우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애국자고 특히 세계 시장에서 1등 제품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슈퍼 애국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삼성을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국가대표 기업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돕는 것이 저는 또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기업적 행보냐는 질문에는 반문으로 응대했습니다. 4대 그룹 민간 싱크탱크 방문하시는 행보를 좀 친기업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누가 반기업이었나요? 앞서 LG와 현대의 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했는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장 행보로 풀이됩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당 이미지 만들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소모적이기만 한 노사 갈등은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극한 대립의 장면이 요즘도 끊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강경 투쟁 대신 상생 화합을 택한 대기업 노조도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노조원들. 현대중공업은 이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노조를 상대로 9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늘과 내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올해도 파업에 돌입하면 2012년 이후 8년 연속입니다. 극렬한 노사 갈등이 빈번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상생을 택한 대기업 노사가 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단체 교섭 합의서를 함께 든 노사. SK이노베이션 노사는 교섭을 시작한 지 단 3주 만에 합의안을 마련해 조합원 77%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신뢰와 상생,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선에서는 적정한 부분까지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2중 3중의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는 상생 문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요즘 수영할 때 래시가드라는 긴팔 수영복 많이 입습니다.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성능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똑똑하게 고르고 잘 관리하는 방법, 안건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모처럼 날이 개자 수영장이 어린이들로 꽉 찼습니다. 물놀이에 푹 빠진 아이들은 저마다 알록달록한 래시가드를 입었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아이들 피부를 보호하는 데 이만한 게 없지만 정보가 없다 보니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고 1, 2년 입는다 싶어서 그렇게 많이는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막상 구입한 뒤엔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이라고 했는데 색깔을 변조해서 제가 다시 구매한 적이 있어요.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파는 어린이용 래시가드 6개 브랜드를 시험해봤습니다. 모두 자외선과 유해 성분으로부터 안전했지만 내구성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되거나 수영장 미끄럼틀을 탈 때 마찰이 생기면 색이 빠지는 제품이 적지 않았고
염소가 들어간 수영장 물에 유난히 약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체온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조 속도에도 차이가 났습니다. 기능을 유지하려면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바닥물이나 수영장에서 래쉬가드를 착용한 후에는 우선 깨끗한 물로 헹구어내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세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래쉬가드 품질 평가는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고진영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며 전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하늘에선 태극기가 내려와 고진영의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비앙 챔피언십 전통대로 우승 선수의 국기가 하늘에서 전달되고 고진영이 태극기를 받아 어깨에 두릅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결국 눈시울을 붉힙니다. 네타차 열세를 뒤집은 명승부였습니다. 홀컵을 직접 겨냥한 듯한 정교한 세컨샷으로 상승세를 타더니 13번 홀에 이어 17번 홀에서도 극적인 버디를 따내면서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I thought last night I can do, if playing really good, I can do win. So I will try focus on my game. I've never seen about other players swing or shots. 고진영은 지난 4월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아나 인스퍼레이션에 이어 석 달 반 만에 또 한 번 메이저 정상에 올랐습니다. 고진영은 박성현을 밀어내고 한 달 만에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섭니다. 또 우승 상금 61만 5천 달러를 추가해 시즌 상금 랭킹 1위가 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여자 오픈이 예정돼 있어 고진영이 또다시 메이저 대회 킬러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한라산 살아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해 논란이 된 등반객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제보 사진과 영상을 바탕으로 등반객 3명을 찾아내 10만 원씩 모두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라산 살아오름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출입이 제한됩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일부 내륙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날 뿐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아침부터 낮 사이에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아서 장마 기간에 못했던 빨래하셔도 좋겠고요. 적당한 냉방은 필수입니다. 다만 선풍기를 장시간 틀어놓으면 과열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외출 시에는 코드를 뽑아두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로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구가 25도, 강릉의 경우 28도 선을 밤새 유지하며 무척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전과 대구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이 34도 선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심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